25년 만에 고향 시장에서 마주친 유경이. 예전 식모살이 했던 그 집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라며 저를 훑어보는 시선 속에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보는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으니까요라는 말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강남 중심가에 자리한 은빛 식당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테이블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주방에서는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죠. 저는 이정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12팀이나 들어왔어요. 직원 미영이가 예약 명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에요.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죠. 어머니는 저에게 요리의 기초를 가르쳐 주신 분이었어요. 거친 손으로 두부를 으깨며 순두부찌개를 끓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미영아, 오늘 저녁 예약은 부주방장에게 맡기고 나는 일찍 나갈게. 제가 말하자 미영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가는 저였거든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43세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걸어온 길의 증명이기도 하죠. 꼼꼼히 화장을 고치고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7살에 이 길을 반대로 달려왔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도망치듯 떠났는데 이제는 당당히 돌아가는 거죠. 고향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변한 것도 많고 그대로인 것도 많았어요. 어머니 산소까지 가는 길에는 어린 시절 뛰어다니던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는 어머니께 근황을 전했어요. 어머니, 은빛 식당이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순두부찌개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이곳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고향 시장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자주 다니던 그 시장이에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정겨운 호객 소리가 귀에 익숙하게 들려왔죠. 이모, 이 무 얼마예요? 한 아주머니가 채소 가게 앞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셨거든요. 시장 한복판에서 발걸음을 멈춘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돌아보니 유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 제가 식모살이를 했던 그 집의 딸 유경이요. 25년 만에 마주치는 얼굴이었는데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만 예전에 까칠했던 모습 대신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유경아.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정은이 언니 맞네요. 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유경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도 많이 변했구나. 제가 대답하자 유경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요. 어린 마음에 언니를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저는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예의 정도로 들렸거든요. 유경이의 눈빛 어딘가에는 여전히 저를 아래로 보는 시선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이야. 나도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고 있었지만요.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경이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아, 그래요?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으니까요. 유경이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식당 운영자를 낮춰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직도 저 안에는 상처받은 17살 소녀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유경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유경이는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손으로 일궈낸 식당이 있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오며 자문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도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7살의 저는 같은 기차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었죠.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유경이네 집에서의 식모살이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유경이는 저를 마치 물건처럼 대했고 유경이 어머니는 저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정은아, 너 또 뭘 깨뜨렸니? 정은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하루 종일 듣는 건 잔소리뿐이었어요. 그런 날들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몰래 모아둔 용돈 몇만 원을 들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사면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이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따라 걸어가다가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 앞에서 구인 벽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공장 반장 도훈이가 물었을 때 저는 20살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어려 보이긴 했지만 도훈이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도훈이도 제 나이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대요. 처음 받은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유경이네 집에서 받던 용돈이 월 2만 원이었으니 5배나 되는 돈이었죠. 그 돈을 받아들고 저는 울었어요. 정말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도훈이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28살이었는데
어린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정은아, 평생 공장에서만 일할 거냐? 뭔가 기술을 배워둬야지. 도훈이의 말에 저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녁 일과가 끝나면 학원으로 달려가 요리를 배웠어요. 어머니께 배운 기초가 있어서인지 손이 빨랐습니다. 선생님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죠. 정은이는 타고난 손맛이 있어. 계속하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도훈이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정은아, 나랑 결혼하자. 같이 식당이라도 차려보자. 저는 망설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죠. 작은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도훈이와 저는 작은 분식집을 차리는 꿈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둘이 함께 요리 연습을 했어요. 김밥도 말아보고 떡볶이도 끓여보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정은아, 우리 꼭 성공하자.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도훈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 행복했던 시절이 얼마나 짧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3년째 저희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도훈이가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정은아, 이번이 기회야. 성공하면 우리도 큰 식당 차릴 수 있어. 도훈이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결국 도훈이의 꿈을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도훈이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저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정은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도훈이는 자책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싶어서요. 정은아, 아이가 생겼다고? 도훈이는 처음엔 기뻐했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임신 7개월째 도훈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올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나간 도훈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빚은 계속 쌓여갔죠. 그때 동생 예림이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언니, 혼자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게. 19살 예림이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저를 도우러 온 거였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지우를 낳은 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예림이에게 맡기고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4시간씩 일해서 받는 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살면 언제 빚을 다 갚아?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집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은 씨, 설거지만 할 거 아니라 요리도 배워보지 그래. 손이 빠른 걸 보니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지우를 돌보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하나씩 배워가면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특히 지우가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추가로 일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집에서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팔아보면 어때? 예림이의 제안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럴듯한 아이디어였거든요. 어머니께 배운 손맛을 살려서 김치, 나물, 조림 같은 밑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조금씩 팔았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정은 씨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다던데? 순두부찌개 양념도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밑반찬을 만들고 새벽에 배달하고 낮에는 지우를 돌보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우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밑반찬 장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음식점을 차려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언니, 정말 식당을 차릴 거야?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죠. 도훈이와의 사업 실패 이후로 저희는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거니까요. 작은 분식집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을 털어서 간단한 인테리어를 하고 기본적인 주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정은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6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2~3명 정도만 오곤 했어요. 예림이는 불안해했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순두부찌개를 시켰어요. 어머니께 배운 그 레시피로 정성껏 끓여드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그 아저씨가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순두부찌개가 진짜 맛있다더라. 김밥도 속이 꽉 차 있고 맛있어.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가 되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어머니 레시피로 만든 순두부찌개는 단골들의 최애 메뉴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김치 좀 따로 팔아주세요. 집에서도 먹고 싶어요. 단골 아주머니의 부탁에 저는 김치 판매도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식당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언니, 벌써 확장을 생각해? 예림이가 놀라워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남 쪽에 괜찮은 상가 자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료는 지금보다 훨씬 비쌌지만 유동 인구도 많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언니, 강남은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예림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작은 분식집 사장으로만 남을 것 같았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식당 이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놓고 고민하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은발과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은빛식당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은빛식당. 간판 글씨를 확인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 요리하겠다고. 제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말이에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리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강남의 문을 연 은빛 식당의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임대료가 400만 원이나 나가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분식집 때와는 차원이 다른 부담감이었죠. 언니,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예림이가 걱정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메뉴 구성도 어설펐었어요. 너무 많은 걸 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어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몇 가지만 남기고 말이죠.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 정말 기본에 충실한 메뉴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전환점은 개업 2달째에 찾아왔어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점심을 드시러 오셨는데 순두부찌개를 한 숟가락 맛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사장님,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아요. 김 과장님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런 요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분이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은빛식당 순두부찌개가 정말 맛있다더라. 거기 사장님이 직접 담근 김치도 일품이야. 하지만 성공 가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쁜 점심시간에 급하게 음식을 내다 보니 간이 안 맞은 찌개를 손님께 드린 거였어요. 사장님, 이거 너무 짜네요. 손님의 지적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즉시 새로 끓여드렸지만 그 손님은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맛을 보지 않고는 음식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어머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말이죠. 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은빛식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약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어요. 예림이도 이제 제법 요리를 배워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예림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도훈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가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많이 아물었어요. 지우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식당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17살의 저를 생각해 보니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성공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은빛 식당이 문을 연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강남에서도 꽤 알려진 맛집이 되었어요.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예약 전화를 받던 미영이가 제게 왔어요. 사장님, 특이한 예약이 들어왔어요. 유경이라는 분인데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유경이가 맞을까요? 25년 전 고양시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유경이 말이에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으니 미영이는 내일 저녁 7시에 4명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경이가 은빛 식당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저를 업신여기러 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음식이 궁금해서 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은 유독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재료를 점검하고 김치도 다시 한번 맛을 봤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6시 반쯤 예림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 이제 우리는 당당할 자격이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7시가 되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유경이가 들어왔습니다.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유경이도 저를 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정은 언니 맞네요.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은빛 식당이구나. 유경이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 김치와 밑반찬들도 최상의 것들로만 골라서 내어드렸어요. 한참 후 유경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잠깐 시간 되세요? 네, 그럼요. 저는 유경이 앞에 앉았어요.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유경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릴 때 언니를 정말 못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넘게 제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 같은 게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유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때 언니의 가능성을 전혀 못 봤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저는 유경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증명하려고 애썼던 건 사실 의미가 없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평화로워지는 거였거든요. 유경아, 고마워. 내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경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모두 의미 있었고 지금의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경이 일행이 떠난 후 저는 조용히 식당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앞으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유경이와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만남이 있었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강인철이라는 분이 은빛 식당을 찾아주신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손님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주 오시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져요. 인철 씨가 진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제 과거나 성공담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지금의 저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인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도훈이와의 상처 때문에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철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셨어요. 급하게 다가오지 않고 천천히 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몇 달간의 조심스러운 만남 끝에 저는 그분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 저는 당신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너무 좋거든요. 인철 씨의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지우도 인철 씨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인철 아저씨가 아빠가 되면 좋겠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16살이 된 지우는 제법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인철 씨와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단순히 성공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요리 아카데미를 차려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인철 씨에게 제안했을 때 그분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빛 식당 아카데미가 탄생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곳이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이나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은 25살의 미혼모 영희 씨였어요. 사장님, 정말 저도 요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영희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처음 요리를 배울 때보다 영희 씨가 훨씬 똑똑해 보이는 걸요. 저의 격려에 영희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카데미에서 요리를 가르치면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강생들이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제 마음은 뭉클했어요. 제가 받은 상처들이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인철 씨와 저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우가 주례를 서겠다고 나서서 모두들 웃음바다가 되었죠.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지? 지우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빛 식당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강남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26년 전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던 17살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힘이 될 수 있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은빛 식당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밥상이 차려질 것이고 아카데미에서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49살의 저는 이제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도윤아, 진실을 말해라. 첫 휴가에서 멍자국을 숨기고 온 손자를 본 전설의 군단장 강무현. 파운데이션 아래 드러난 상처를 발견한 순간 별 3개 중장 정복을 꺼내 입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 부대에 간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용기가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첫 휴가 허가증을 받아든 순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강도윤, 입대한 지 석 달.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죠.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한 겹 더 발랐습니다. 왼쪽 광대뼈의 멍자국이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말이에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생활관이 여전히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합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부대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기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상병과 이상병의 주먹은 매일 밤 저를 찾아왔어요. 신병이 건방지다, 기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처음에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이유도 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소대장님께 말씀드려도 그 정도는 괜찮다며 오히려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하시더군요. 시외버스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멍자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걱정할 게 뻔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전설적인 군단장이셨던 강무현 할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버스가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달려나오셨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이 그리우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곧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던 멍자국이 현관 불빛 아래에서 드러났거든요. 도윤아, 이게 뭐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도 현관으로 나오셨고 곧이어 할아버지까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을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신 분의 직감은 속일 수 없었죠. 도윤아, 진실을 말해라.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터져나왔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천천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당했던 폭행, 이유 없는 구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하는 부대의 분위기까지요.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잠깐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된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정복이 들어 있었어요.
별 3개가 반짝이는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려고? 내일 새벽에 그 부대에 간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중장 계급장이 어둠 속에서도 위엄있게 빛났죠. 저는 옆자리에서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당한 일을 다시는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완전히 박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위병소의 당직병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중장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신분증을 제시하셨죠. 전 육군 제2군 단장 강무현입니다. 부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설적인 군단장의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급히 내무반에 연락을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부대장인 김대령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말이죠. 할아버지 앞에서 김대령은 완전히 위축되어 보였어요. 강무현 중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내 손자가 이 부대에 있습니다. 이등병 강도윤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김대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전체 기상을 시키십시오. 예. 하지만 아직 기상 시간이. 명령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어쩔 수 없이 전체 기상 나팔을 불게 했어요.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런 기상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박상병과 이상병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들이 할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등병 강도윤, 앞으로 나와라. 할아버지의 명령에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온 부대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병사에게 폭행을 가한 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박상병, 이상병, 앞으로 나와라. 할아버지가 직접 이름을 부르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아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자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박상병과 이상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군기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군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질렀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군기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폭력은 군기가 아니라 군기문란입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때 소대장인 최중희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보였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중위님, 당신도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저 일반적인 훈육 차원에서 일반적인 훈육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일반적인 훈육입니까?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가리키셨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던 멍자국이 새벽 햇살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주변 병사들에게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군기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입니까? 할아버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40년간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군대는 이들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군대에 보낸 이유가 폭력을 당하라고 보낸 것입니까? 박상병과 이상병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표정도 무거워졌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김대령을 바라보셨습니다. 부대장님, 즉시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대령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계급은 책임의 표시입니다. 폭력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부대를 떠나셨어요. 뒤에서 부대 전체가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부대를 떠난 지 몇 시간 후 집에는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고 곧이어 대대장까지 연락을 취해왔죠.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으셨지만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일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사단장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급한 것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방치해온 당신들입니다. 제 손자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할아버지의 반박에 사단장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명예는 진실을 덮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부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한 후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김이병, 최이병, 심지어 일병들까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시작한 일이 많은 아이들을 구하게 될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동료들도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병의 아버지가 현역 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즉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무현 씨,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을 너무 크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박 준장이 직접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거실 구석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사소한 다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소한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제 얼굴에 멍자국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진단서와 함께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군대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당신도 군인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반박에 박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가, 그럼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할아버지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어요. 박준장님,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군인의 자녀라면 더욱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할아버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부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퇴역 장성의 무리한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가 저희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불안해하는 저에게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도윤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면 된다.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은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와 함께 신고했던 다른 병사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병사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이등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 조성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병사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던 후임병들은 저의 용기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후배 장성들 중 일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현재 군인권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장이 직접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연히 형, 이번 일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전장의 지지 표명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 다른 진보적인 군 간부들도 하나둘씩 저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할아버지의 안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대에 올 모든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죠. 아마도 할아버지의 지인 중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우리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자분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집 앞마당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취재 요청과 여론의 관심을 보시더니 결국 마음을 바꾸셨어요. 도윤아,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이튿날 오후 할아버지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동네 마을회관을 빌려서 말이죠. 저도 함께 나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나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도윤아, 네가 당당하게 나서야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낼 수 있다. 부끄러워할 일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 한 일이야. 할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에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육군 제2군단장 강무현입니다. 할아버지의 첫 인사와 함께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셨어요. 제가 당한 일들, 부대의 은폐 시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기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을 공개하셨어요.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들을 보고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등병 강도윤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합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동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후배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메인 톱으로 다뤄졌고 다음날 신문 일면에도 실렸어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용감한 할아버지와 손자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군대 문화가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는 지지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군기가 빠진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부대의 피해자들까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는 비슷한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네가 시작한 용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복수나 해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바꾸는 일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저항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보수적인 군 인사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군기 해이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마치 태풍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지하는 전화와 비난하는 전화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다가 울음을 터뜨리시기도 했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느냐면서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조직적인 압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박준장의 직속 상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이 사건을 개인적 감정에 의한 과장된 폭로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일로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안방에 숨어서 대화를 엿들었어요.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차관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진실이 밝혀져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시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를 위한다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차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상병과 이상병의 가족들이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사실을 과장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죠.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고발을 당해야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도윤아,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간절한 시도일 뿐이야.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언론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역장성의 무리한 개입, 군기회의를 부추기는 선동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군대를 공격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폭력이라고 한다는 식의 댓글들도 늘어났습니다. 학교 동창들에게서도 이상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너 괜찮아? 뉴스 봤는데 너무 심하게 나온 것 아니야? 사실 군대가 원래 그런 곳 아니야? 나도 맞으면서 컸는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견뎌낸 일을 저만 못 견뎌낸 것일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견뎠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때 뜻밖의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김희병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덕분에 우리 아이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김희병도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먼저 나선 덕분에 자신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도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군대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김희병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어요. 최희병, 장일병, 심지어 다른 부대의 병사들까지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봐라. 네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들고 있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였어요. 비록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강도윤 이등병과 강무현 중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국회라는 공식적인 무대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압력도 예상되었어요. 국회라는 곳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곳이니까요. 과연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만 말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아버지의 격려를 들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큰 저항이 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진실만큼은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박상병과 이상병, 그리고 이들을 방조한 간부들까지 모두 기소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아, 드디어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할아버지의 안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법정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피고석에 앉은 박상병과 이상병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대에서 저를 괴롭힐 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증인 강도윤 이등병,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재판장의 부름에 따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온 법정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증인은 피고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기합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 밤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이유는 항상 달랐어요. 때로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제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약 2달 정도였습니다. 처음 부대에 배치된 후부터 휴가를 나오기 전까지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차례였습니다. 박상병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께서는 정말로 폭행을 당했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정상적인 훈육을 폭행으로 오해한 것은 아닙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이 정상적인 훈육입니까? 발로 배를 차는 것이 교육입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군대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저도 군인입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훈육받는 것이 올바른 군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제 증언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이병, 최이병, 장일병까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저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선임이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계속 참고만 있었을 겁니다. 김이병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간부들의 증언이었어요. 소대장인 최중희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중희님께서는 부하들의 가혹행위를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중희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대대장인 김소령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병사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폭행을 용인하는 지시였습니까?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증언대에 서셨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문화의 결과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저는 40년간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군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곳이지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법정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계급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폭력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상병과 이상병은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간부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군대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선고 이유를 들으며 저는 드디어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군 내부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즉시 병영 내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TV로 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국 모든 부대에 병사 인권보호관을 배치하고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서 저를 모범병사로 추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도윤아,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네가 하사로 진급한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괴롭힘을 당했던 그 부대에서 제가 진급한다니요. 복무지로 돌아가는 날,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이 직접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강도윤 하사,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부대가, 아니, 우리 군 전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니 후임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강도윤 하사님, 선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임병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저는 제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에 후임병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 생긴 병사지원센터였어요. 저는 그곳의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병사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죠. 첫 번째 상담자는 다른 부대에서 온 이일병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사님, 저도 강도윤 하사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이일병을 보며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병님, 용기는 혼자 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직도 곳곳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할아버지가 부대에 오셨어요. 공식적인 명예 고문으로 임명되신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어떠냐? 일은 힘들지 않고? 할아버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도움을 준 병사들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전국 부대를 순회하면서 인권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제가 원래 복무했던 사단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요.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 하사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의 격려하는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몇몇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병사들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몇 명의 병사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사님, 저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국방부에서는 강도윤 하사 사례를 전군에 교육 자료로 배포했어요. 제 이름이 붙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감개무량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군 인권 개선 유공자로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시상식에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국의 부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신고되고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전 군대를 바꾸고 있는 것이었죠. 전역을 앞둔 마지막 달, 저는 국방부에서 열리는 군 인권문화혁신 선포식에 특별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제가 촉발한 변화를 전군에 공식적으로 정착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선포식 당일 국방부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인 지휘관들과 병사 대표들로 가득 찼어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들까지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존경하는 장성님들,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마이크를 잡고 시작한 제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평범한 이등병이었습니다. 군대가 무서웠고 선임들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불안했던 그 시절을 잊을 수 없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의 눈빛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후배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고,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줄에서 뿌듯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군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사 인권보호관이 배치되었고 익명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변화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 말입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께 집중되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강무현입니다. 40년간 이 나라를 지켰고 오늘 여기 선 강도윤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강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손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전설적인 군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계급은 책임의 모양입니다. 폭력의 명찰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명언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 말은 나중에 모든 부대에 게시되어 군인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군대는 진정으로 새로워집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선포식이 끝난 후 저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폭력과 괴롭힘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식 날 부대 전체가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한때 저를 괴롭혔던 선임들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마워했어요. 도윤아, 너 덕분에 우리도 변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과거의 가해자였던 박상병도 출소 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반성을 볼 수 있었어요. 부대를 떠나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향해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 사회에 나온 저는 군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현역 군인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제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군부대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단체에서도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자에서 변화의 상징이 된 것이었죠.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배님 무서우면서도 신고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참으면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고통을 받을 테니까요. 그 학생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자신만의 용기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혹행위 신고율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가끔 제 강연에 함께 참석하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든 변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도윤아, 네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정말 큰 파도를 만들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해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별은 더 이상 계급장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